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국민TV에서는 이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담당 이사이신 최동석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영 토크요. 이제 좋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순위도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 기분 좋으시죠? 예, 저번에 방송했던 사업은 아무나 하나 이게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거 진짜 좋아하시던데요, 다들? 예. 예. 최 이사님, 순위에 네. 가장 신경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순위가 좀 올라갔습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랬어요? 요즘 네. 체크 안 하시나 봐요? 잘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예고를 했는데요. 이 자기계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꽂이를 보면 한 권쯤이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출간된 거대한 사극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 자기계발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할 텐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저자이신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자기계발서의 폐해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우선 광고 말씀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소녀님께서요. 구리, 남양주, 가평조합원 여러분,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지역협의회 자유 게시판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국민TV가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들어오시면 볼거리도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예비 모임 하시는 곳 굉장히 많으신데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 예비 모임이 있는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석 기사님 뭘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구리, 남양주, 가평에 거주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은 지금 유도 조아님이 하려고 하는 경기 동남부, 경기 남동부 지역협의회에 참여하실지 경기 북부에 참여하실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자율적으로 하시는 네.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네. 예. 자, 유정식 대표는 오늘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우리 이원석 선생님 함께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거대한 사기극의 저자 이원석님 모시고, 자기계발서의 폐해라든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자기계발서가 유행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먼저 자기소개를 잠깐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문화 이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독거 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총각이십니까? 예, 많은 분들에게 이 절망의 작은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예. 보니까 지금 현재 박사과정에 계시고요. 그렇죠? 네. 예, 저자 소개를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쓰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어머니, 아버지가 참 책을 좋아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 또 아버지도 항상 저에게 책을 권하셨고 또 집에는 이제 굴러다니는 건 장난감 대신에 책밖에 없었어요. 장난감 살 돈은 없으셔도 책 살 돈은 있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책을 한 권 내미셔요. 네. 책 제목이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책이었는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이다. 너도 읽어봐라. 예,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읽었죠. 저는 읽으라는 건 읽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고 이후에 계속 좋은 책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인생 펼쳐진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읽었죠. 아마 한 1000여 권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으니까요. 예. 예.
저 뭐 중학교 때는 뭐 지금 주식 투자 공부도 했습니다. 예, 정말로. 아, 모든 걸 다 책을 통해서 배우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아, 예, 굉장히 예, 편협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책으로 또 모든 걸 봤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 자기계발서를 뭔가 탐독이라기보다 정말 꾸준히 읽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해봐도 뭐 제 인생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독고총각입니다. 자기계발서를 1000여 권 넘게 읽은 결과는 현재 이렇게 독고총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그 루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보면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진짜 실망스러운데요. 예. 왜냐면 그 자기계발서 읽으시는 분들이요. 예. 그 내용대로만 하면 적어도 실패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그 독고총각을 강조하시면서 루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요. 예. 저희가 흔히요. 아니 뭐 어떤 책이든 간에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만약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자기계발서 1000권이 앞에 주어진다면 읽으시겠습니까? 1000권까지 아니고 약 한 300권 정도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래도 필요한 책이 있었네요. 도움이 되는. 아니 뭐 독도 잘 처리하면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책이 그 자기계발서도 뭐 어떤 건 재미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자기계발서들이 구체적인 어떤 언어화된 내용 이전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인생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려주는 제 삶에 내재화시키는 어떤 가치관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1000권 이상의 자기계발서를 읽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계기 때문에, 자기계발서가 나쁜 것이구나,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서 문화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전에도 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원에 와서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서동진 교수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십니다. 약간 좌빨이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금융자본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셨지만, 주제를 바꾸셨지만, 이분을 통해서 제가, 자기계발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 연구 주제를 이제 접으시고, 저와 같은 후학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가셨지만,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제 삶을 비추어보면서 반추하면서 이제 그 검토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네.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일단 사후적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생각을 차곡차곡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계발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해왔는데, 예. 그 숙고의 결과물이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폐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잘못 아닌 것까지 우리 탓으로 돌리게 하는 정말 피곤한 인생 살게 하는 게 자기계발서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건강한 자아를 해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해친다. 예. 어떤 의미에서요? 이 자기계발서는 원래 이제 그 영어 단어 자체로 보면 그 셀프 헬프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돕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조라고 하죠. 예, 원래는 자조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럴 때 보통 보면 나는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믿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앤서니 라빈스의 책도 무한 능력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할 때 사실 우리의 비루한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계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작용 말씀합니다. 정신문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억압한 것은 돌아오게 마련이다. 자신의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심적 외상을 네. 무시할 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의도하지 않게 돌아와서 삶을 어그러뜨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기계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게 거죠. 이제 단순한 삶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내면 세계가 황폐하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 전도사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건 그것 때문 같습니다. 이거 되게 예. 섬뜩한 지적이었어요. 행복 전도사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이란 말을 열심히 예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그 슬픔이 같이 있고 불행과 절망이 그러니까 그 절망과 희망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깥에 그
무조건 내보낼 때 안으로는 그 왜곡된 것이 그 억눌린 것이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죠. 나중에 그게 이제 펑 터뜨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인위적으로 무언가 한쪽을 거대하게 포장하고 강조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쪽은 눌려질 수밖에 그렇지요.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압당한 건 당연히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슬픔이나 뭐 아픔이라든지 이런 그 행복하지 않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만 보는데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나쁜 거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자기개발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개발서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이래 최초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아, 단군 일에 또 나왔어요? 예. 저희 이사님 지금 사진 찍으시고 계속 딴 생각하시다가 단군 일에 최초에 또 번쩍 하셨네요. 예, 이게 단군 이래 최초로 이 자기개발서의 문제를 지적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이론적인 그 기반도 탄탄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자기개발서의 분류를 몇 가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첫 번째로 윤리적 자기개발서, 신비적 자기개발서, 그 다음에 심리적 자기개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나누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네. 문화를 공부하지만 그 이전에는 제가 학부와 석사까지 한 전공은 다른 것입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그 신학, 특히 기독교 신학이 제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도구 중 하나예요. 자기계발서를 나름대로 꽤 읽었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그 정리할 때에는 제가 공부한 지식들, 특히 신학도 굉장히 사용이 되겠죠. 제 분류 방식을 통해 볼 때에는 놀랍게도 그 미국의 청교도가 이 자기계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기계발서들을 그 약간 그 200년 가까이 나와 축적되어 있던 책들을 분류해 볼 때에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청교도가 미국에서 세속화된 방식, 그게 이제 윤리적 자기개발성 같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의 가르침에 그 저항하는 반발하는 방식, 이게 또 하나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신비적 자기개발성 같아요. 신비적 자기개발서? 예. 윤리적 자기개발서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그 잘 알 수 있을 만한 책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의 보상에서 세상이 자신에게 보답을 해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심리적 자기개발서라 할 때 이 대표적인 책이 저는 시크릿 그 론다 번이라는 그 전직 그 TV PD의 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가 그에 맞게 세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하늘도 우리 향해 웃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찡그릴 때 하늘도 우리 향해 찡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돈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극적이고 슬픈 것을 생각하면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슬프고 부정적인 삶이 열린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그 청교도의 가르침을 세속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대하여 받아들이거나의 방식이 역사적으로 진행된 양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의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인 것을 이제 재구성을 했었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그 자기개발에 대한 기존의 자료에서는 사실 없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구성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자기개발서는 어떤 거죠? 심리적인 자기개발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윤리적인 자기개발은 그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결연한 노력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된다고 볼 때 이게 사실은 버거운 거잖아요. 이 버거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 버거운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변종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이 심리적인 자기개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30살이 심리학에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벌 흔들려야 그 어른도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의지적인 강조했는데 실제는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서적인 것에 그 호소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지요. 일종의 힐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힐링이나 이제 뭐 비슷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드린 힐링과 또 멘토링 하는 것도 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또 이 멘토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이 70년, 80년까지만 해도 큰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큰 가르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는 이 꼰대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멘토다. 좋은 가르침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용기를 주는. 사실 이것이 모두가 등장했던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면에 그 소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자기개발서 독자들 하나의 고객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필하는. 예. 정리하면 윤리적 자기개발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거고요. 예. 신비적인 자기개발서는 바라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고요. 심리적인 자기개발서는 뭔가 치유와 지도와 가르침. 예. 치료를 통해 치료받음을 통해서 그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제 죄송한데 이 거대한 사기극은 제가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는데 미안한데요. 이 자기 개발에 관해서는 언젠가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사회는 미국 사회예요. 맞습니다. 그 유럽에는 이런 자기 개발서 시장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 자기 개발을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못 느끼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 자기 개발서에 아주 많이 이렇게 이게 다 여기 지금 언급하신 건 다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미국 사회는 이렇게 자기 개발서에 집중할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저는 철의 삼각편대라고 말하는 건데요. 예. 그 미국을 움직이는 세 가지 이념이 있어요.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미국 사회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념은 그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념은 신자유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적 이념으로서의 시장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로 해결하려고 대들어요. 그런데 시장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In God we trust.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우주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가 꼭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돈의 흐름으로 이 세계를 다 재편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념 체계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원석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장 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마저 이렇게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있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가 시장에서 낙오됐다고? 그럼 너는 뭘 잘못한 거야. 네.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예. 알았지?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쓴 그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그 분위기로 사회를 전체를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루저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 7가지 습관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넌 루저가 된 거야. 그 7가지 습관을 길르래도 그러니까 책이 뿔티나게 팔려 나가는 거야. 7가지 습관 안 길르면 나는 루저가 될 것 같으니까. 예. 이게 미국 사회의 아주 공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읽으면 안 되게 맞습니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이념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시장경제 이념, 마지막으로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는 이거죠.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린다면요. 저 또한 그 자기 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적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기 개발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입니다. 위대한 나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을 참 사랑해요. 일본과 한국이 참 미국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빗나간 이야기라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팔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하버드대 철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유행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두 나라가 유독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는데 이 자기 개발이 그 미국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건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을 하나의 위대한 국가로 신이 선택한 국가로 만들었다고들 보수인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적 예외주의의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데요. 여기 사실 이들이 올 때 미국은 황무지입니다. 거기 인디언들은 병풍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황무지를 그들은 개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땅을 자기들이 가서 개간을 하는데 그럴 때 연방정부가 와서 뭐 도를 깔아주고 마을에다가 그 마을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치안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장총 들고서 지키면서 자경단을 조직하고 민병대를 조직하면서 스스로 지켜가면서 하는 거지요.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미국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 갈등이 있는 것,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미국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가르침이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안에는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도 스스로 뭔가 하기 이전에 신은 나서지 않습니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신이 먼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사상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보수인 신자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50% 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죠. 왜?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개인한테 돌리는 것이 자기개발서의 어떤 그 의미, 예.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 관계자가 또 막말을 했죠. 65세 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인생을 잘못 산다고 했죠. 예. 정말 그 사람 역시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물들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각 개인에게 모든 이 생사와 그 행복과 불행을 귀속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미국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엉망인 나라가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걸 보더라도 지금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지속해온 결과 미국 사회가 이렇게 처참한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각편대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문제, 시장경제 문제 이런 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이원석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자기 책임의 원리 를 이제 비판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아주 섹시하게 거대한 사기극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제목 같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아까 윤리적인 자기개발서하고 신비적인 자기개발서 크게 뭐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흐름이. 현재 옛날에는 이제 노력하면 된다라는 윤리적인 자기개발서가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바라기만 하면 된다라는 시크릿 뉴에 편해졌군요. 예. 끌어당기는 편안하게 누워서 상상만 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사교적인 그렇죠. 그런 의미의 그 자기개발서가 요즘에는 약간 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흐름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미국에서도 윤리적인 자기개발이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이 개척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금을 캐서 내가 성공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에는 윤리적 자기개발이라는 가르침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지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그래도 현실에 그나마 발 좀 디디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1900년대 초반에
대공황이 발생하죠. 1930년대. 그 당시 대공황이 발생할 때 이제 이 윤리적인 자기개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들 그 당시 마천루에서 뛰어내린 거고 이런 상황일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뭐였냐? 우리한테는 좀 더 초월적이고 심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로 돌아서는 거죠. 나폴레온 힐이라는 자기개발 작가가 그때 등장합니다. 마침 준비되어 있는 작가인 거죠. 네. 바로 이 사람이 그 부자가 되는 과학을 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권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어쨌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상상을, 내면의 사고를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를 생각해 부가 끌려오는 겁니다. 바라보면 법칙이고 끌어당기면 법칙이고. 근데 이게 우리 시대 똑같은 거예요. 먼저는 지금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성과이 먼저 팔렸습니다. 네. 적어도 이게 바로 김대중 정권 당시인 거죠.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이 IMF 이후에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되면서 특히 이명박 정권 즈음에 이게 정점 찍은 건데 가능성이 닫힌 겁니다. 기회문이 닫힌 거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초월적인 가르침에 기대고 싶은 거죠. 시크릿을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도 정확하게 부시 때부터 시크릿이 팔리거든요. 그 클린턴 당시까지 잘 팔리던 책이 스티븐 코비류의 책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 부시 이후에 주로 팔린 책이 바로 시크릿 이후의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결국에는 그 대공황 이전에 좀 더 사회가 그나마 안정기였을 땐 그래도 그런 윤리적 자기개발, 현실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책을 읽는 거고 대공황 혹은 경제적 어렵고 사회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양극화가 고착이 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자기개발을 선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유행의 변화가 자기발서 유행의 변화가 이 사회의 어떤 더 어려워짐, 팍팍해짐 그걸 네.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 그 자기개발서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자기개발서를 안 읽거든요. 아하, 예, 전혀 안 읽어서 제목만 워낙 유명해서 예. 그리고 서점에 가면 우리나라는 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읽는 책들이 곧 시기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 시기에 모두가 다 그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마치 소외감을 느껴야 되고 근데 특히나 그 책이 자기개발서인 경우에는 더더욱 불티나게 팔리고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이 변화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는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방식에 관련된 책이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저도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여러 번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 자기개발서의 느낌이 좀 나도록 써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아, 맞다. 진짜 그러시겠네요. 예. 예,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을 하는데 네. 향후에도 이제 거절할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자기개발 냄새가 나야만 잘 팔린다라는 게 요즘 출판 시장의 그러니까요. 흐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팔려나갔으면요. 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지성 씨의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꽤 잘 팔렸잖아요. 거기서 네. 보면 고전은 천재가 쓴 책이다. 따라서 고전을 읽으면 너희들의 뇌세포도 천재로 변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예. 10년 이상 열심히 많이 읽으면 천재의 뇌세포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돈과 성공이 부산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그 사이비 과학자인데요. 예. 예.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면은 인문계열에는 다들 저처럼 인문계열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박사과정 마치면은 거의 다 10년 이상 인문고전만 열심히 있거든요. 그분들 삶이 왜 그럴까? 다들 제 주변 선배님도 비정규직이죠. 시간 강사. 그것도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10년 동안 이게 인문학 고정만 읽은 우리 선배들을 보고 나서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다시 읽어보라 좀 권하고 싶어요. 바로 거기에 이 현실이 있는데. 천재는 되지 않았나요? 돈과 성공은 못 거머쥐었어도? 어떤가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네. 아주 가능성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그렇지만 이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천재가 되면 성공하나요? 천재가 되면 인생 행복하나요? 그러니까 근데요 되게 웃긴 게 돈과 성공의 과정으로 천재라는 그걸 넣는다라는 게 저는 되게 들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젊은 6월님, 우리 아이패드 선물해 주신 분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그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요. 시크릿 저도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냥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현명하신 분이죠. 예. 네. 그 양장이라서 아주 좋아요. 양장이라서 예. 라면 예. 그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는 좋다. 사이즈가 작아서 아주 최적화된.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오늘 이후로 재미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냄비 받침으로 쓰이겠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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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예. 행복.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제 친구들 중에는 이 행복 관련한 자기개발 강사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행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 긍정적인 삶에 대한 어떤 가치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글을 자꾸 이제 올리는 경우를 봤는데 이 과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회가 팍팍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이전에 약간만 근대 초기로 거슬러 가면요.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고한 가치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고향감, 충일감, 긍정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식의 행복 개념은 예컨대 성경만 봐도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너희 복인 자들 하면서 8그룹이 호명이 되는데 거기 보면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식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근대 무렵때 인간이 그 개별적 단위로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의 단위로서 그 공동체 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되면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의식, 개인의 어떤 욕망이 이제 중요해졌죠. 근데 그 지점에서부터 점점 그 행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원래 그 굉장히 지고한 가치의 추구로서의 지향성으로서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고향감, 정서적 만족으로 변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이 팍팍할 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사실 70년대, 80년대 혹은 IMF 이전에도 90년대를 모르지만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유형의 행복이 그 지고한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꼭 IMF가 모든 죄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즈음에서 이 삶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 80년대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항상 부자가 되면 부끄러움, 돈을 추구하면서 그 수치심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돈을 너무 밝힌다라는 예,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가난빠 이 책이 나온 1년 후에 김정은이 모 신용카드에서 광고를 하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왜 우리는 모두 이제 부자란 단어를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이 팍팍해지면 외려 어떤 그 돈, 감각적인 추구, 어떤 현실적인 욕망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인간에서 돈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삶에 부과되는 어떤 감정적인 만족들이 다 따라 붙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외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불행하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삶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도 많지 않고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삶에 대한 근본적인 그 두려움과 근심은 없는 안정된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행복에 대한 집착은 없을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봐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하버드에서 뭐 행복학 강의를 또 막 화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미국이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요. 불행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불행의 패러다이스가 된 거죠. 한국도 지금 불행의 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노래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행복학이라든지 부자학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가 되겠네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저자께서 오늘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예, 청취자분들한테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한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퀴즈를 직접 내주시면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 쓴 책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시면 제가 선착순입니다. 자, 네, 오늘 나와 계신 이원석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맞춰주신 분께요. 직접 저자 사인을 해주시는 거죠? 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원석 선생님, 자기계발서의 폐해를 지적을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선생님이 쓰신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빨리 올려주시길 여기 부탁드립니다. 벌써 금방 오셨네.
그래요? 득이 선생님이. 예. 득이님이 쓰신 거대한 사기극.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공식 닉네임 맞나요? 저희 쪽에 처음에 조합원 가입하실 때 그 공식 닉네임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지금 게시판에 쓰신 닉네임과 다를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할 때 썼던 공식 닉네임을 써주시면 저희가 개인 정보를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죠. 예, 보니까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예, 그때 나와서 재작년이 재작년 나와서 공전의 히트를 친 바가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저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온라인상에서 다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책에 보니까 청춘들은 아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40살이 되면 아파할 수 좋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나이 때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감하는 말인데요. 왜 그런지, 왜 40살은 아파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이건 사실 제가 이제 그 책 제목이에요. 아프니까 청춘하가 이제 2010년에 나와서 1년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때렸죠. 네. 이 제목에 기대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아파할 수도 없는 40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참 그 장면 감각에 제가 존경을 표하고요. 아니 근데 되게 가슴 아프네. 아파할 수도 없는 마음은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중년이 아프면 여기서 특히 보통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이제 그 폐가망신의 지름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낫죠. 미국이야 시코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이 잘렸을 때 이 봉합수술 비용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그냥 그런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봉합하지 않고서. 네네. 우리는 그보단 좀 나은데 하지만 우리도 중병에 걸릴 때에는 일단 그 하층으로 내려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참 무엇보다 큰 것 같고요. 일단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 중년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버지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집에 올 때 좀 힘들 수도 있죠. 얼굴 좀 찌푸려질 수도 있죠. 근데 꼭 아빠 힘내세요 그랬잖아요. 얼굴 애 때문에 그 생각해서 웃고 방긋방긋 그러면 아빠 너희 때문에 힘이 안 난다. 이게 뭡니까? 전 그거 노래만 들으면 오글거리더라고요, 손발이. 그러니까요. 아니, 애들한테까지 그런 그 동기부여의 책임을 무슨 애들이 우리 집안에 치어리더입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두 글자로 된 제목이 유행했죠. 경청, 배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무엇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자기계발서가 어느덧 이 아동들한테 마술을 뻗쳤다는 건 뜻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자기계발서를 본인도 이제 일찍 접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일찍 접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아갈 때 사실 아이들은 적어도 근대 이후의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 양육의 대상입니다.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서 어떤 아름다운 가치관을 배워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동화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동화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동화가 성공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셰퍼라는 자기개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외적으로 독일인데 독일의 자기개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동화인데요. 이 아이는 집이 가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돈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개를 주워줘. 이 반려동물이 강아지 주웠는데 놀랍게도 개 이름이 머니입니다. 예. 영어로 된 이름이죠. 돈. 그래서 이 개가 자기개발적 가르침을 줍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개인가요? 네, 인간의 말을 하는 개고 무엇보다 네. 자본주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내재해야 한 자기개발 시대 멘토입니다. 그래서 개를 멘토 삼아 그녀는 목표를 추구하죠. 그 아이의 목표는 뭐냐면 미국에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죠. 그 아이는 키라라는 이 여자아이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요? 예,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과 그 개인의 행복 속에 미국 가는 것까지 포함시킨 전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보면 결국 미국에 가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최동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그러니까 미국 외의 나라는 사실은 자기개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렇게 어쩌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기개발 시장이 있을 때는 그게 어디에다 젖줄을 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미국인 거예요. 놀랍게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보고 책을 내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 네. 미국이 그들은 상정하죠.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하고는 이게 약간 분리가 된 거예요. 네. 네, 말씀드린 오히려 미국을 더 바라보고 있는 아주 그냥 비극적인 상황인 건데 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 엄마 아빠가 왜 지게 싸운 줄 아니? 돈 때문이야 라고 정말 이제 머니가 가르쳐줬는데 그런 걸 아이들은 책을 읽고 배우는 거죠. 어린 인류한 시끌이 씻고 어린 인류한 이렇게 그런 자기열적인 재테크를 가르치는 동화를 읽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보여준 건 뭡니까? 부모의 욕망을 어릴 때부터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워야 할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을 배우지 않고 어떤 욕망, 그 끈적끈적한 이 욕망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 나가서 야, 너희 집은 평수가 얼마야? 너희 아빠는 그 직급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빠 어디 가서 봐도 이 아버지가 연예인인 아이들과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 아버지 두는 애들이 자기 절친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놀더라고요. 애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유명한 연예인 아버지로 두는 애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당당함이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기개발 시대에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예. 물론 그 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르지만 배어있는 가치관인 거죠. 예. 네. 아까 최 이사님 어떤 거 보고 웃으셨는데 어떤 겁니까? 네. 길동무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고 결리니까 중년이고 쑤시니까 노년이다. 쩝. 네.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 이사님은 지금 아프십니까? 결리십니까? 쑤시십니까? 아니, 난 건강해요. 왜 나보고 자꾸 뭐. 아니, 난 아주 궁금해서요. 튼튼합니다. 아유, 저는 아프고 결리고 쑤셔요. 아, 그래? 네. 그 뭐야, 그러면. 예. 이제 갈 때가 다 된 모양이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공적 자본을 잘 관리하셔야 하는데. 자본주의 시대는 그죠? 그렇죠. 잘 관리해 달라고요,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기개발서를 넘어서서 요새 내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짜증나요. 이거 보면. 동의합니다. 이거 정말 인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도대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걸 하는 건데 인문학 지식으로 5분짜리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서 쫙 가르쳐줘요. 예. 이거 정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를 또 그렇죠, 던져주죠.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너럴 모터스를 경영한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이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너럴 모터스를 경영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가 인문학이 이건 어디 딱 벌써 봐도 인문학의 대표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어떤 기업의 대표, 자본주의 대표로서 제너럴 모터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인문학이 기업과 자본에 이제 무릎을 꿇고 복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꽃이지요, 여왕이지요, 왕입니다. 그러면 시종이 바로 인문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왜 공부하냐? 성공하기 위해서죠. 인문학을 왜 공부하냐? 미래의 CEO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문학을 왜 공부하니까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정상을 향해 달려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문학 공부 좀 해봤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원래 인문학 공부는 이 돈과 시간이 남는 이 교양인들이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한량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한량들이 하죠.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인문학 사실 먹고 살기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인턴 되는 것도 기뻐요. 근데 인문학에서 공부하래요. 그래서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떠들지 않습니까? 우리 공병호 선생님도 이제 이 바로 히랍 정치적 고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제지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남의 밥그릇까지 손을 대실까? 약간 이 공정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 절대 여러분 성공, 돈 이런 거에 도움 안 됩니다.
여름에 하고자 하는 적어도 오히려 이겁니다. 자본주의 시대, 이 자본주의 시장 전행 사회 속에서 외려 그 욕망을 또 벗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수양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에서는 절대 도움되지 않는 걸 제가 제 양심껏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어디서 출발을 해도요. 열풍이 부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로 규합이 되네요. 돈인가요? 예, 그러네요. 예. 참 서글픈 현실이네요. 무언가 열풍이 분다는 것에 반대로만 움직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어가 또 빠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자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영어 못해요. 예, 이러고 그냥 우습게 희화화 시켜버리고. 예, 저도 제국의 언어를 싫어한다고 항상 소개하고 다니는데요. 네. 이 토익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 영어는 어떤 실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경쟁용이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네.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도 제국했던 적이 없죠.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네. 꾸준히 이제 중세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2세기 전반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줄곧 미국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 작전 통제권도 그렇게 환수하지 않겠다. 그냥 주시지 마시라고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 또 나왔더군요. 이런 네.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구별짓는 방법은 이 제국의 언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까놓고 말하면 영어 성적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토플이나 토익 성적 좋다고 해도 가면 영어권에서 영어로 잘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성적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영어해 라는 것.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쓸모가 별로 없고 그냥 그렇지요. 내부에서 국내에서 누가 더 취직을 시켜야 되는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가려내기 위한 내부 경쟁용으로만 쓰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좀 첨언을 잠깐만 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잘 나갔던 베스트셀러 중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소위 영절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일단 영어 공부 책인 동시에 자기개발서입니다. 네. 정말 이게 사람들이 영어 공부가 곧 자기개발의 어떤 가르침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개발 하나가 바로 영어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어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를 열심히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영어 공부해 보니까요. 저도 쓸모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다 국내 사람들이고. 예. 아니, 근데 이원석 선생님 논문 쓰실 때요. 네. 영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저는 읽는 건 그냥 그럭저럭합니다. 예, 그냥 딱 그런 거예요. 말하면 이제 입이 딱 닫히고요. 읽으라면 뭐 떠듬떠듬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뭐 교과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성문 정원에서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예. 우리 최보님께서 요즘 영어 다 잘해서 소용도 없다고 하더군요. 3개 국어 정도는 해야 한대요. 아, 그렇군요.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군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자기개발 서류를 좀 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 정치인으로 이제 나섰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 신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직한 신자유주의자이신 거죠. 네. 실제로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가정 환경을 얻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보보스라는 책을 봐도 사람들은 보보스를 통해서 그려내는 그림이 있어요. 그냥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무엇보다 직업에 자신의 소울을 담습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그걸 누락시키는 게 있는데 맨 앞부분에 보면 부모님이 전문 직종 종사자여야 돼요. 네. 공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는 좋은 재정적 환경이 구비돼야 합니다. 자, 여기 돌아가세요. 이 안철수 씨, 그 다음에 홍정욱 이와 같은 사람 모두 예. 공통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히 노력했고 좋은 성취를 얻었습니다. 난 그분들의 성취에 대해서 무조건 거짓이다 막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실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윤리적인 자기 개발의 어떤 성공 사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홍종욱 이분의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놓은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누락된 거 거기에 좋은 환경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간과되어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어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정말 성실한 그 삶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환경 우리가 다 갖고 있나요? 우린 대부분 대학도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과 우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이분들이 보통 간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힘을 잡았을 때 구현되는 사회에는 아무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쟁 사회가 지속될 겁니다. 첫 출판 일전부터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땅 해놓고 같이 뛰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뒤 출발 일점이 훨씬 뒤진 사람들한테 불리한 거죠. 예.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자기개발서가 우리가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자기개발서가 우리한테 열정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열정을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몰핀처럼 주입을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진통제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사회가 이런 자기개발서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결국 복지국가로 만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실패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공동체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답이죠. 예. 자, 저희가 오늘 거대한 사기극의 저자 이원석 선생님과 함께 자기개발서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